자, 공자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공자. 책에서는 객관적 설명보다는 철학을 많이 풀이해 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객관적 설명이 중요하니까 공자는 춘추 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생물연대는 가장 확실합니다. 기원적 551년에서 479년. 몇 년 살았나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73세. 그죠? 만 나이로는 72세.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름은 공구입니다. 자는 중리. 그래서 중리라는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 가운데 옛날 글 같은 거 보면 중리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름은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구라는 이름이 책을 읽거나 옛사람의 글에서 문헌에서 튀어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자는 공자의 조상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의 조상에 대해서는 주장이 조금 엇갈립니다. 나중에 혹시 공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두 권의 책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공자 인간과 신화라고 하는 크릴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저에 60년대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뛰어넘은 책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공자 공부하거나 논어 공부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조금 더 색다르게 공자의 생애 같은 걸 봤을 때 오늘날 이제 다시 번역이 됐는데요. 공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학자 시라카와 시즈카의 책입니다. 이 사람은 공자가 샤머니즘의 배경 위에서 성장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좀 독특한 관점이긴 한데 이 사람의 관점은 막 그렇게 소수 관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막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공자의 생애를 상당히 재밌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전기는 기본적으로는 사기에 공자세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요 글이 공자에 관한 모든 전기의 기본 뭐라고 할까요? 바이블입니다. 거기서 신화 같은 거라든가 소문 같은 게 덧붙여지기도 하고 이후에 사람들이 공자를 존경하다 보니까 여러 뭐랄까요? 그 공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민간에서 갖고 있는 공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좀 근거가 없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여튼 요 책들을 보시면 공자의 생애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언급들을 하는데 첫 번째,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범인. 오늘날 21세기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범인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생각을 하죠. 이때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뭔가 성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가르침을 한다. 그런 면인 거죠. 실제로 논어를 읽어보시면 특별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는 뭐 인류 역사의 지혜를 갖고 있는 성인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논어는 그렇지 않더라. 뭐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자는 공자를 두고 위대한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보다는 뒤에 있는 공자의 정치론적 관점이 더 재미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접근에 따르면 제자 백가는 정치 고문이었고 이때 정치 고문으로서 공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랬을 때 공자는 이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힘에 의한 정치와 도덕에 의한 정치. 사실 이 표현은 저같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맹자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정치를 맹자는 패도라고 했고요. 도덕에 의한 정치를 맹자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 읽어보시면 힘으로 인을 가장한다. 즉 힘으로 윤리를 가장한다. 가장이라고 하는 건 꾸며든다는 거죠. 그런 게 패도고 왕도는 덕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정치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뒤에 오면 공자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어떤 고민 가운데 당시의 어지러움이 바로 이 힘에 의한 정치에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에 의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도다. 그러면 그때 도덕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 이게 가장 저는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덕은 뭐다? 가족이다. 이 가족애를 공자의 용어로 표현하면 뭐다? 인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하면 뭐다? 효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상당히 동의하는 편인데요.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주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가족 경영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표현하면 종법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종, 누가 이 집안의 핵심인가, 그리고 이 핵심을 가지고 위계를 설정하고 이 위계를 통해서 이 위계를 지켜나가는 것을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요 생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게 공자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61쪽인데요. 세 번째 단락 끝에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이상은 주 초기에 가족제에 의한 지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심하도다. 나의 쇠퇴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보지 못한 것이 하고, 공자가 탄식한 것은 주공이 주 초기의 정신을 체현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쭉 내려와서 개별 가족이나 촌락에는 아직 가족제 정신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발판으로 해서 가족애가 미치는 권역을 점차 넓혀 이를 한 나라에 미치게 하고 더 나아가 나라의 집합인 천하에 확대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서부터 먼 데로 미친다. 이걸 표현한 말이 대학에 나오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게 있다면 주공. 주공은요, 주나라 개국 공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한 역사를 보면 문왕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문왕의 아들로 무왕과 주공이 있습니다. 무왕이 주나라의 임금이었는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무왕의 아들인 소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나라의 임금이 되는데 너무 어렸습니다. 주공은 소공의 삼촌으로 주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인물이고요. 주공이 노나라의 시조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나라는 공자의 고향이었죠. 쉽게 말하면 공자의 입장에서 주공은 두 가지 면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고향인 노나라의 시조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자가 생각했던 이 이상적인 주나라의 기본적인 기틀을 만들었던 하나의 성인으로서 공자가 매우 존중했고, 그때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봉건제도라고 하는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랄까 윤리 규범을 가지고 사회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도식적이긴 하지만 뭐 이게 사상사를 공부할 때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공자 이코로 가족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재밌는 건 아까 이제 저희 시작할 때 중국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가장 그 2000년 초반에 중국에 있었고 그 중간에
두 번 중국을 갔었어요. 2004년, 2008년인가 갔었고 그다음에 2015년인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차례 너무 짧았고 2015년인가 갔을 때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몇 가지 충격을 먹었냐? 몇 가지 충격을 먹은 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중국 가면 서점 가거든요. 고전책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중국은 고전 안 읽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현대 공산주의 중국은 기본적으로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생겨난 현대 국가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고전들을 읽히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런 고전들을 아예 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전을 공부하는 건 되게 낡고 뭐랄까 쉽게 하면 반공산주의, 반이념적 태도라고 생각했던 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읽어? 중국이? 그리고 더 놀랬던 거, 아니 무슨 버스 같은데요, 이게 이제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어른에게 효도하자, 형제끼리 우애하자,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를 오늘날 이제 중국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2008년 이후에 이제 중국의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자 부흥 운동과도 저는 연결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애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중국에서도 신기하게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61페이지. 그래서 챕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를 근본으로 삼는 도덕적 국가의 재건. 공자에게서는 그게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발전된 형태가 우리가 잘 아는 충효라고 하는 규범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 중국 철학자들 혹은 현대 계몽주의자들은 이걸 파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날 이것이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동형구조를 갑니다. 불사이군, 두 군주를 섬기면 안 된다. 불사이부, 두 지아비를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충이고,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불사이부. 이때 부는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효가 국가 윤리로 발전을 한 게 결국은 충인 거고, 이 충이 다시 한번 가족 윤리로 강조되는 게 열이라는, 그런 열려라고 할 때 열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효나 충이나 열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죠. 자, 뒤에 62페이지는 이런 구도 안에서 발전된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인애. 후대 이제 철학자들은 인과 애를 구분해요. 인은 훨씬 더 본성적인 덕목이고 애는 훨씬 더 감정적인 발현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자 안에서는 인과 애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자의 인은 차별애였다라고 하는 면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간단히만 생각하면. 두 번째, 요 용어는 철학 공부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좀 낯설 텐데 효제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논어에 나옵니다. 효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효라고 하고요. 이 제자는 여기서는 아우제자를, 그 동생을 의미하는 제자를 썼죠. 근데 그 괄호 보시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신변이 들어가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요. 쟤는 공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효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맹자도 이 효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육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이걸 한자를 타이핑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어로 찾는데 안 나오네요. 한글로 하면 나올래나? 잠시만요. 이게 나오네요. 이 제자가 요 제자랑 그냥 동생할 때 제자랑 같이 씁니다. 효는 대상은 누구냐면 부모죠. 제는 대상이 누구냐면 어른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형장입니다. 형장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장, 나이가 많은 우더른, 이 둘에게 하는 조금 더 사회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면에서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은 지역사회나 향촌사회에서 그 갖춰야 되는 규범하고 일치하게 되고요. 이 가족애와 규범성을 지닌 사람들은 뭐랄까요? 안정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백성들로 성장하겠죠. 자, 62쪽.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정치 이상은 가족 도덕인 효의 정신에 입각한 도덕 국가의 재건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공자의 의식에서 그것은 주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효는 가족적인데 사회는 점차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윤리 규범이 너무 낡은 것은 아닌가 했을 때 공자가 주장했던 게 뭐냐? 예라는 거죠. 예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덕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 쭉 내려와서 63쪽. 이 예는 뭐냐?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정착해 틀을 이루어 양식화하고 그것이 관례, 습속으로서 지켜지는 것을 가리킨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승의 전부, 따라서 문화 전체를 가리킬 적도 있다. 중화와 이적의 구별이 예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가 덕과 다른 점은 덕이 내발적인 것임에 대해 예는 사회의 관례로서 외부로부터 인간을 구속한다는 데 있다. 좀 여기가 이제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도 쓰잖아요. 근데 예를 예의가 있다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예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례, 즉 뭔가 말하지 않은 관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습속이라는 표현, 그 관례와 습속, 관습 이런 측면을 포함할 뿐더러 전승의 전부, 즉 뭔가 우리가 지켜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전부라고 하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문화 전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날카로운 분석은 아니지만 좀 예를 설명할 때 좀 적절하긴 합니다. 예는 되게 넓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래서 예는 리추얼, 형식적인 어떤 예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습속이나 풍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관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명, 문화를 전체를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다만 조금 더 구분할 때 이 책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서 중요한 건 법, 예, 덕의 관계입니다. 법은 형식이고 예는 형식이긴 하기도 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덕은 내면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어떤 자발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자는 덕과 예를 중시한 입장이다라고 보죠. 덕치주의 앤드 예치주의. 자,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치주의로 더 많이 간 게 맹자라는 얘기고, 예치주의로 더 간 게 순자인 거고, 순자의 후예들은 예치주의에 더 발전해서 법가로 넘어갔다라고 이 도식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의 기능은 전통적 신분 질서를 보존한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중국의 전통적 신분 질서. 왕, 공, 경, 대부, 사. 이건 외워두시고요. 그럼 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민. 그 다음에는 민으로도 얘기되지 않는 천. 뭐
우리가 많이 배우죠. 이 천에는 뭐 불가촉 천민들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왕 이상에 또 있습니다. 황이 있죠. 황제. 그래서 이제 왕과 이제 황제는 나중에는 구분이 되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황제가 등장하기 이전이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는 천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왕의 자식들, 핏줄을 받은 인물들로서 공이라고 하는 제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의 이제 귀족들을 이야기하죠. 경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재상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냥 귀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는 그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그리고 산은 밑으로 떨어지면 민이 되고 올라가면 국가의 통치의 어떤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관료계층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 혈연적인 대부와 약간 유동적인 사가 합쳐져서 사대부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안에 예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죠. 65페이지. 존비의 차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상하의 제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는 제도를 정하는 게 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유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게 공자의 사상이었고 이 공자의 사상으로부터 크게는 두 갈래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가 맹자, 두 번째가 순자.